안녕하십니까. 청소년한테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그리고 취준생한테는 올바른 취업의 방향과 그리고 IT의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박철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심도 있게 또 IT 직무의 또 한 분야를 또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지금도 이 분야를 열심히 준비했다 치시면은 또 한 번 리바이브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IT 직무를 하고 싶은데, IT 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아직 직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직무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시스템 분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딱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과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관리 부분, 이렇게 두 직무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IT 직무를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림을 좀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 개의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나와 있고 스토리지, 그다음에 운영체제, 그다음에 DBMS,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가상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운영체제 보게 되면은 익숙하시죠.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iOS의 그러한 그 핸드폰에 그리고 스마트폰에 관련된 운영체제,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MSI죠. MSI 윈도우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DBMS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토리지는 이 저장 공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가상화는 이러한 스토리지가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화를 통해서 이 없는 그런 공간에 여러 개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버, 이런 부분들을 가상화 시켜가지고 조금 더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가상화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이클립스나 SDK 같은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위에 3D 플랫폼이라고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3D 플랫폼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3세대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자, 로봇이라든지 자이너 인터페이스, 또 하나 3D 프린팅, 그리고 IoT, 그리고 인지 시스템 같은 ICT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라든지 소셜 비즈니스 또는 빅데이터 분석 등의 소프트웨어의 인프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즉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지고 가되, 지금 상태에서는 자 3세대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부분들을 다 올해부터는, 아니면 이번 세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또 발전하면서부터는 꼭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에 이제 어원적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각 구성 요소들을 상호적으로 의존해서 복잡하게 얽혀놓은 그런 하나의 집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어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알고만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거를 컴퓨터적인 부분으로 간다면은 컴퓨터에 대해 상호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기종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나의 집합체, 즉 하나의 몸뚱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모바일 단말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 아니면 태블릿 PC, 이러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모바일 단말기라든지 아니면 개인용 컴퓨터, 여러분이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개인용 컴퓨터나 또는 서버, 이러한 등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하드웨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스템이다 하게 되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행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거기에 제공하는 인프라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체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관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
또는 가상화, 시스템 보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조금씩 단순히 지금 알아볼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소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소셜, 그리고 클라우드, 인지 컴퓨팅 같은 그러한 이 다양한 컴퓨팅 기술들을 가지고 원총 기술적인 가장 플랫폼화 기술을, 즉 3세대 플랫폼화 기술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부분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술에 어떠한 분류들이 있는지,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하려면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직무에 도전하시려면 이 정도의 기술력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제가 1단계부터 3단계로 쭉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겠죠. 그리고 2단계는 운영체제, 데이터 관리,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공학도구, 그 다음에 가상화, 그냥 시스템 보안, 이 정도의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가면 운영체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인베디드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또는 PC 또는 서버 같은 그러한 1차원적인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DBMS라는 데이터 통합,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관리 부분이라든지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데이터 백업, 그리고 스토리지 아카이빙 같은 그러한 스토리지 부분, 즉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되어 있는 실험이라든지 코딩에 관련되어 있는 저작 도구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들, 그리고 가상화, 지금 서버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 가상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증이라든지 접근 제어라든지 아니면 침입 탐지 같은 그러한 보안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진행을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인베디드나 모바일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뭘로 맞출 수 있냐면 직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직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도 한 사람 이상의 또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술 중에서 많은 거를 하기 힘들다 하시면은 여기 2단계에 있는 부분 중에서도 또 3단계까지 넘어가셔서 한 분야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의 직무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 지금 봤는데요. 이걸 대해서 하나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는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술 동향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 보게 되면은 지속 확대되어 있는 모바일 컴퓨팅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웹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모바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즉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은행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모바일로 지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지 부분도 모바일, 즉 여러분들이 예전에는요 이 스마트폰에다가 칩을 끼웠죠. 그죠? 스토리 칩을 끼워가지고 스마트폰에 원래 들어가 있는 그런 저장 공간 말고 다른 저장 공간까지 우리가 더 많이 스토리지, 즉 저장 공간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줬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스토리지에 관련된, 모바일 스토리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발전해왔던 부분들인데요. 그것들이 전통적인 테이프 백업 기술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즉 디스크적인 부분들과 테이프를 활용한 데이터 백업 기술이 개발되면서 또 하나 클라우드 환경이죠. 그러한 클라우드 환경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스토리 형식의 내용들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중에서도 스토리지 부분의 동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그러한 저작 도구들, 즉 이클립스라든지 아니면 SDK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전에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클립스에 탑재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SDK를 탑재시켜가지고 거기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이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저작 도구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활발한 개발뿐만 아니라 그냥 통합된 환경,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고라든지 아니면 스위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루비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들이 지금 나타나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습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서비스화 될 수 있는 것들이 추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적인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에 또 이거를 통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직무에 또다시 조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가상화 부분입니다. 자, 가상화는 기존 서버 플랫폼용 가상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또는 태블릿 PC 또는 IoT, 지금 말하는 스마트카 같은 인베디드 형식의 가상화 기술들이 지금 형태로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보셨죠?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몇 년 후면 또 2020년에서 2025년 이렇게 이제 상용화가 된다 하죠. 여러분들한테 대중화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즉 인베디드 스토리지의 가상화 부분에 이러한 도구들이 또 기술력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기반의 새로운 컨테이너, 즉 도구인 도크 같은 기술들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 가상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추세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시스템 보안입니다. 보안적인 영역들은 운영체제 수준의 시스템 보안 수준에서 지금은 모바일이라든지 IoT, 즉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이 피부상으로 못 느끼겠지만은 우리가 이 모바일,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쓰고 있는 운영체제에서도 당연히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안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백신 업체에서는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 보안적인 부분들, 즉 모바일 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즉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모바일 기기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안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즉 유출 방지라든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 보안적인, 즉 모바일 쪽의 보안 쪽에다가 또 한 번 더 이 개발적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는 방금 전에 우리가 시스템 보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영체제가 나왔었는데, 즉 스마트 기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가 몇 가지를 계속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직무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공통적인 단어가 뭘까요? 계속 스마트 기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 기기, 즉 모바일에 관련되어 있는 기기들이 지금은 항상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모바일적인, 즉 유선을 떠난 이 무선으로 우리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든지 iOS의 모바일 중심의 기술 개발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입니다. 데이터 관리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기업 환경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우리가 개발하고 그다음 빅데이터에 개발한다는 것은 빅데이터 자체를 개발한다는 게 아니죠.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집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개발, 즉 소프트웨어 개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 그러한 솔루션들을 만드는 게 이제 빅데이터의 개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는 지금 현 시대에서는요, 빅데이터의 분석 또는 빅데이터의 개발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빅데이터의 분석적인 부분을 가져면은 이 노에스큐엘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둡이라는 부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R 프로그래밍 이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 관리 부분의 또 다른 기술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적인 언어들 또는 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이제 직무의 이슈들, 즉 기술적인 동향들을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슈들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주력 산업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고 또는 운영체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MS라든지 아니면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유닉스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라든지 또는 iOS라든지 이러한 모바일적인 부분들, 즉 구글과 애플에서 만들어냈던 그러한 보유 운영체제의 중심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기기적인 부분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 기기, 즉 모바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직무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직무 탐구를 하고 또 그쪽으로 또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IT 업계에 들어가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IT는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IT의 그러한 트렌드가 내일은 또 다른 IT의 트렌드로 바뀔 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신적인 부분들은 다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가상화 기술인 도커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경량화될 수 있는 운영체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가볍게 이렇게 실릴 수 있는 스마트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패브릭 PC들이 작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량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직무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입니다. 데이터 관리는 방금 전에도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동향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즉 수집하고 그다음에 분류,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실시간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 통합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요구사항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의 관리 부분에 소프트웨어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의 직무 부분이 또 다른 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가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가상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구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상화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좀 틀리긴 한데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없는 공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고 또 파일을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버를 구동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네트워크를 또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상을 시켰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없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경량화, 그 다음에 또 비용의 절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분산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 데이터의 처리가 그만큼 빨라지고요. 그렇게 빨라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범용성이란지 또는 안정성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를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시스템 보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몇 주 전이죠. 몇 달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한 회사에서 나왔던 시스템 IoT 기기 중에서 이러한 시스템 보안적인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즉, 사용자들의 생활이 완전히 노출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전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IoT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IoT 제품이 반려동물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IoT에 해킹을 해가지고 그 해킹한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른 반려동물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는 이런 사람의 실생활들이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보안적 요소들이 많이 이슈화 돼가지고 큰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보안적인 부분들이 Io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즉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만큼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리지 소프트웨어입니다.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다. 그래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의 부분에서는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이나 소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문서를 만들거나 모바일 기기로요.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디에다 올리냐면 드라이브에 올리죠. 구글이나 인이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똑같이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에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예전에는요 그냥 이메일을 주거나 아니면은 USB 아니면은 차라리 노트북 같은 그러한 큰 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달을 시켜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 즉 스토리지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쉽고 또 빠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 대용량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전용 하드웨어의 복잡성이라든지 비용이 필요 없고 간단하게 우리가 스토리 구성을 달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지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또 인력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요타의 급발진이라든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사건들 이런 부분이 다 모두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융합 부분에서의 테스트 도구라든지 아니면은 테스트 서비스의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의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능 안정성 이 법제화도 시켜야 되겠지만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 함에 따라서 고가의 인증 비용들이 배출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그만큼 많이 개발되어야 되고 자체 솔루션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또 IT의 기술력들을 발전시킬 수 있게 가져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열심히 달려나가기보다는 지금은 여러 군데, 그렇죠? 한 목표가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조금씩 융합을 시켜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지금은 IT 업계에서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 분야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림을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자들의 통계입니다. 자, 통계를 보게 되면은 앞에 나오는 것은 학력 비중이죠. 학력 비중은 대부분 60% 정도가 대졸입니다. 4년제 대졸 출신들이 지금 대부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대학원은 한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졸 이하는 13%, 그리고 전문대도 26% 정도가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2년제에 포함해서 2, 3년제, 4년제까지 포함해서 대학을 졸업한 모든 한 86% 정도가 대학 졸업자가 지금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이죠. 임금은 4,150만 원. 여기는 제 상위입니다. 상위의 25%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한 3천만 원 정도의 평균 3천만 원 정도의 이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성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면은 9만 3천 명. 그리고 현재는 7만 9천 명인데 한 2만 원 정도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많이 또 모바일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모바일이 지금 웨어러블이라든지 아니면 IoT라든지 이러한 빅데이터라든지 이러한 것을 융합이 되면서 이런 것을 흡수를 시키면서 또 다른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통계상으로도 우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련돼 있는 나는 학교를 다닐 때부터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만들고 아니면 뭔가를 분해를 하고 이런 걸 다시 조립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 나는 즐겼다. 아니면은 대학교 와가지고도 그러한 부분들 아니면 나는 그냥 운영체제에 관련된 부분에 많이 즐기고 있다. 아니면 이게 재밌더라 하시는 분들은 아주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돼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련돼 있는 부분 중에 여러 개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여러 개의 그러한 직무의 이슈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슈들을 알아보고 난 상태에서 이 중에 가장 이 대표시 되고 있는 두 가지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은 심도 있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도 있게 알아보는 두 가지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 두 가지입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이에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제가 알아봤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체가 개발자 자체가 지금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에 관련돼 있는 졸업을 하신 86%는 종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이 그만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이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은
만들어놨을 때 그러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즉 이거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관리 부분을 알아보면서 이러한 직무의 꿈을 한번 꾸어보는 것도 이 시간에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입니다. 직무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의 직무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당연히 컴퓨터 작동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컴퓨터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제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설계하고, 또다시 네트워크 장비 관리 같은 이런 솔루션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분야가, 직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직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버나 클라이언트의 모듈 개발 또는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의 직무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을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반 가정과 회사에 사용하는 컴퓨터의 윈도우라든지 매킨토시, 유닉스,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나 아니면 제조, 생산시설 같은 산업용 제어 시스템, 이에 사용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윈도우나 아니면 리눅스에서 보이고 있는 그러한 탑재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직접 윈도우가 켜지고 윈도우가 활용이 되고 리눅스가 활용이 되는, 즉 구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당연히 프로그램화 되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윈도우 상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거를 탑재시킬 수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에 탑재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운영체제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용 제어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또 논의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부분의 직무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장조사, 그리고 경쟁업체의 제품이라든지 세계 글로벌적인 소프트웨어 업계 등의 기술 변화들을 분석을 하죠. 왜냐하면 뒤틀릴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과 성능을 갖춘 그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어 시스템의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설계를 하고 또 개발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은 말 그대로 설계와 그리고 개발, 어떤 게 관련해서 운영체제, 즉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운영체제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용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계하고 개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개발만 해놓고 던져놓고 자 쓰세요 하게 되면은 누가 그걸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컴퓨터에 설치를 해놓고 뒤에서 나오는 직무인, 무슨 직무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이 있죠. 그 관리자들한테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성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요. 시험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당연히 해주고 다 됐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시험 운전하겠죠. 그래서 시험 운영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성능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갈 수 있는 기초 요구 자격 조건, 아까 표에서도 봤지만 86%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간다 그랬죠. 즉 고졸 학생들 같은 경우에 13%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졸 관련된 학생들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원하는 그러한 학력 조건은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공 분야는 IT 관련 전공 분야, 그리고 경험 분야는 신입이나 1년 미만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 즉 경력직도 뽑긴 하지만 신입들, 즉 지금 있는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도전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갖춰야 될 역량입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갖춰야 할 역량,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내가 딱 앉아있을 때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러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인터넷이라든지 IT 기기라든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작동 등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됐으면 다시 분해해서 어딘가 고쳤는지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들, 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지금 커서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여기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설계라든지 기술 분석력, 기술을 분석하고 기술을 설계할 수 있는, 즉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공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제가 드렸던 강의 부분에서도 기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 분석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논리적인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든지 전산 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는, 즉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요, 자기 PC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지금은 그렇게 조립 PC라는 게 잘 통용되지 않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라도 한번 열어봐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현실적이고 탐구형이고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두 번째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기술을 이용을 해서요, 우리가 전산화하든지 자동화 업무를 안정적으로 또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한 제반 운영을 수행한다. 즉, 앞에서 만들었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부분에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안정적인 기능화, 안정적인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가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서버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버 관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서버 관리는 그래서 서버 관리직, 서버 관리직군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말들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 시스템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이라도 통용이 되고 또는 우리가 이 채용 공고가 됐을 때는 그냥 서버 관리라고도 얘기해서 우리가 채용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맥락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서버 관리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버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OS, 서버용 OS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윈도우도 서버용 OS가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면 되겠죠. 그래서 서버용 OS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버용 하드웨어 관리라든지 또는 서버 OS 이용해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버 관리직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의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나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즉 이 방송국에도 지금 여러 대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설치가 되었고요. 모든 기업에는 지금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정보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직의 직무를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져갈 수 있는 스킬, 어떠한 스킬들을 가져가야 되느냐?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에 필요한 C 언어라든지 자바.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그러한 객체지향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이론,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즉 IT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알고리즘, 기본적인 자료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 개발적인 관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사용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리눅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윈도우라든지 유닉스라든지 이러한 운영체제에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즉 MCS라든지 아니면은 리눅스에 관련된 리눅스 마스터라든지 아니면은 LAPS 같은 또 리눅스 할 수 있죠. 이러한 그다음에 선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금은 선이 아니고 이제 오라클로 들어갔겠지만 그러한 오라클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러한 운영체제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대받는다라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자료글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의 주요 업무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기업과의 기관에서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관리, 즉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주 업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은 아직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못하겠는데 그 개발한 것은 나는 잘 사용하더라 라고 자신이 느낀다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에다가 도전장을 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관리, 운영, 그러한 지침서를 마련해주는. 그래서 지침서도 여러분들이 마련했을 때 편집 능력 또는 문서 활용 능력, 그죠? 문서를 편집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도전장도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기기라든지 이러한 유지 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직의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계속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다 안정 아니면 운영 뭐 이런 부분 나오죠.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즉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즉 그거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직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직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의 기초 요구 자격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수준은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져가고요. IT 관련 전공 분야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 기반은 신입이나 1년 미만이면 충분히 관리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갖춰야 할 역량은 독립. 자, 독립성이라는 것은 혼자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은요, 여러 명이 일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일할 수도 있어요. 시스템 관리실 아니면 서버실에 들어가서 혼자 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해야 되겠죠. 자기가 책임을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직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성을 가지고 있고 또는 진취적인 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계속 그 시스템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취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 또 개인지향적인 신체 활동이라는 자율적인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 인재들이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컴퓨터 하드웨어라든지 회로판이라든지 처리장치, 반도체, 전자장비에 관련된 지식들, 그리고 작업 지시에 따른 장비, 도구, 그 다음에 배선,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또 직무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직군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시스템 엔지니어 직군에 대한 직업에 대한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의 동작이라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컴퓨터를 누르고 그죠? 아니면은 서버를 누르고 그래서 서버를 가동을 시키고 서버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또 서버에다가 우리가 모니터링 툴을 이용을 해서 원격으로 또 다른 모니터링 툴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이러한 이 시스템의 동작이나 제어, 관리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가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하는 업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군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즉 서버라든지 클라이언트라든지 다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 보안적인 요소, 가상화적인 요소, 아니면 스토리지적인 요소 다 합칩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의 운영, 그리고 장비, 설치까지. 그래서 이건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센 그러한 친구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거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그러한 통상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근데 그러한 움직일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특히
여성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못하겠다 하시지 않고 이러한 끌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직업활동 영역 같은 경우에는 SI 업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또는 연구소 또는 은행 같은 기관 등에서 충분히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시스템 엔지니어의 수행 직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에 있어서 정보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상황과 또는 이러한 업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보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다시 업데이트하고 또다시 설계하고 이러한 로테이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직무가 또 직군이 시스템 엔지니어 직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화 대상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의 처리 자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관련 데이터들을 똑바로 즉 이행하기 쉽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또다시 검토 후에는 또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수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시스템 엔지니어의 또 수행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들 다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들도 다 들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시스템 엔지니어를 하려면은 분석력이라든지 아까 역량이 나왔지만 분석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친화력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축해야 될 정보 시스템의 성능 또는 기능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의하고 또다시 배포하고 설치해주고 이러한 직군들이 시스템 엔지니어의 수행 직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즉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이어서 계속 가져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중심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말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즉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 자체도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또 소프트웨어에 나는 좀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든 아니면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든 아니면은 뭐 IT 서비스 소프트웨어든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직무만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타 유관기관과 타 유관기관의 전산 운영 시스템에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연관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즉 이관기관과 우리가 협약기관과 같이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사용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일관성들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져가셔야 되는 게 시스템 엔지니어의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 방법은요. 4년제 대학교 이상일 때는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이라든지 통신공학을 전공하면 유리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비전공자들. 지금은 비전공자 즉 인문상경계열 학생들도 IT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같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토콜 관련되어 있는 이 분야에 이해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 훈련을 거친 후에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국가나 아니면은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베디드에 관련되어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인베디드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인재들을 양성을 시키는 그러한 교육기관에 가셔서 하시면은 충분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엔지니어에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은 정보관리기술사나 정보처리기사 이 정도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시스템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시스템의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이걸 통틀어서 가져갈 수 있는 직업군인 시스템 엔지니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말고도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한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또 한 군데의 또 기업과 또 한 사람의 또 이 IT에 관련된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왔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화면에서 나오겠지만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저게 뭐지?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보시면은 히트라는 그러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게임인데 히트라는 모바일 게임을 우리가 2015년도에 2016년도에 대박을 터뜨린 그러한 기업인 넷게임스에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넷게임스에는 이제 이러한 슬로건을 쓰고 있고 이러한 것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라는 제품을 이용을 해서 지금 상장까지 코스닥 상장까지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상장 기업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넷게임스에 이제 박용 대표가 있었는데요. 그 박용 대표님이 지금은 2013년도에 이 넷게임스를 만들고 한 3년 만에 코스닥 상장까지 상장 기업으로 만드는 그렇게 큰 성장세를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넷게임스가 다른 넥슨이라든지 손을 잡아가지고 히트라는 그러한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용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게임에 관련돼 있는 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실무진을 만들어봤는데 게임 기획 실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무진을 만나봤는데 게임 기획 실무에 관련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귀를 좀 트시고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눈으로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인터뷰 대상입니다. 자, 오늘 인터뷰 대상은 게임 기획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은 팀원이었습니다. 직급은 이게 팀원과 팀장으로만 연계되기 때문에 팀장 아니면 팀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명은 자기는 이제 이니셜 K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밝히냐 밝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이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K로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니셜 K로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넷게임스의 인재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가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왜 내가 안 되지 이러한 자책을 하거나 이러한 친구들보다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렇죠?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다시는 그러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그것도 또 승화시켜가지고 또 다른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뽑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부분이 넷게임스 인재상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새로운 것을 즐길 수 있는 인재. 즉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게임 업계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고 또 여러 분류의 또 게임들이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즐길 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큰 영향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넷게임스에서 두 번째 인재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을 잘 적응하는 그러한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는 인재. 즉 책임만 무조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권한만 무조건 가져가는. 즉 팀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권한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팀원이니까 이런 권한이 없어. 아니면은 내가 팀장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이 있고 팀원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 이런 부분보다는 팀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권한과 그 다음에 책임을 모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평등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넷게임스의 세 번째 인재상은 이렇게 책임과 권한의 균형 감각이 있는 인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은 신입공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하냐면 실무자들은 정형화된 그러한 이 채용 조건 말고 지금 현재의 IT 기업들, 즉 지금 몸담고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입공채는
공채보다는 지인 추천제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인 게 뭐였냐면 지인이 그만큼 있으면 좋겠다. 즉 학교 생활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선후배 아니면 은사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지인에 대한 부분들이 즉 활동력이 많은 친구들이 이 게임 업계에서는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 하나 어디 분야에 우리가 속해 있든 간에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직급체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팀장과 팀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트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그냥 게임의 이름과 실을 입혀서 히트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입인 연구원들의 기본 연봉은 대략적으로 2,000에서 2,800 정도 선으로 이제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직무는 어떤 일을 하냐면 게임 기획 파트에서 게임 플레이 설계에 대해서 즉 UI, UX에 관련해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경험을 바탕해서 게임 기획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뭐 NC와 삼성에서 이렇게 충분히 UI, UX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지금 한 9년 차 되는 개발진인데요. 그만큼 이 UI, UX 분야의 또 다른 실무자라고 대단한 실무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은 게임 플레이하는 거랑 게임을 즐긴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친구면 좋겠다, 인재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게임을 잘한다, 나는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보다 게임이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업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춘 인재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기획 분야는 커뮤니케이션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정형화된 룰이 있나요? 즉 지원 동기 아니면 관심 게임 작물을 물어보는 그러한 정형화된 룰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 면접 시 어떤 사람을 반드시 떨어뜨리냐? 지원 동기가 부족한 사람. 전공, 활동, 포트폴리오 등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즉 1,000명이 오더라도 공채 시즌에는 1,000명이 오더라도 한 700명 정도는 이러한 것들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입 채용 시 인성과 직무 우선순위를 굳이 준다면 당연히 인성, 이 분야에서는 인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조직 문화를 모르는 사람, 일을 모르는 사람, 이 두 개를 놨을 때는 조직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 업계에서는 또 다른 인성을 중요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무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은 자기 업무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즉 도자기 장인을 예로 들었는데요. 도자기 장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깼죠. 그죠? 여러 가지를 깨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도자기가 나온 것처럼 실패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지원자들이 경험하는 프로젝트 방향은 개인이면 공모전, 분명히 돈전을 하는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면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또 다른 공모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지원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역기획을 해보자는 것이죠. 게임이 만들어진 것들을 기획을 다시 해본다는 것이죠. 이게 기획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 이런 역기획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기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얘기했었고요. 여기 나오는 셀프 스터디라는 우리가 키워드가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스터디, 자기 자신이 스터디 한다는 얘기죠. 이 문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책을 많이 읽고 셀프 스터디, 자기 자신을 잘 알아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다음에 도전과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셀프 스터디, 즉 자기 자신을 모르는 친구는 어느 곳에 지원을 하더라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셀프 스터디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추천했던 도서는 라프 코스트의 재미이론이라는 책을 하나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게임 기획 파트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오늘도 IT 기업
한 군데 그리고 한 실무자를 만나가지고 진솔한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